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나온 제 삶을 조용히 돌이켜보면 가난이라는 두 글자가 언제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식당 주방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저를 키우셨고 저 역시 일찍부터 철이 들어 어떻게든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내 조윤미를 처음 만난 곳은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근처의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했고 윤미는 인근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가씨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식당에서 함께 국수를 먹고 설거지를 도우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수수하고 맑은 미소를 가졌던 윤미에게 깊이 끌렸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서로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번듯한 데이트는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내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밤새 대화를 하기도 했죠. 그래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우리는 양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그저 고마웠죠. 예쁜 딸 재현이도 태어나며 우리 가족은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일지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며칠을 식음전폐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굳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당신 곁엔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잘 살자 라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제 주특기를 살려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언젠가는 제 식당을 열고 싶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 아내와 둘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당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유지나 될 정도였지 제 생각처럼 큰 돈이 벌리거나 기적 같은 대박은 없더군요. 매달 월세와 재료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빤했습니다. 돈 때문에 늘 아등바등 해야 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빚보겠지 싶었고 또 무엇보다 아내가 있으니 좋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제가 미처 채워주지 못한 결핍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아내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현실과는 다르게 약간의 허영심이 있었던 거죠. 외출할 때면 늘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고 남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타던 중고 경차가 창피하다며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 차를 대곤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경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아내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비싼 중형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벅찼지만 차를 바꾸고 나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그저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를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니 저런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푼다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던 거죠. 그런데 어쩐지 한 구석이 위태로웠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건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동창회에 나갔던 아내는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엉엉 울며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편이 사준 진짜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자기만 제일 못 살고 비루하게 사는 것 같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매일 좁아터진 식당에서 음식 냄새나 맡으며 늙어가는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동창회 이후로 아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아주 잘 산다는 한 친구가 자기 사업에 아내를 끼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판매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문 판매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같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며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고 화장품을 바르며 아내의 허영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이해하고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니 식당 일과 집안일, 초등학생인 딸 재현이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돌리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좁고 낡은 우리 집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숨이 막힌다며 짜증을 냈고 식당 냄새가 배어있는 저를 곁에 오지도 못하게 피했습니다. 자신은 더 잘 살고 싶은데 저와 함께 있으면 평생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서 차갑게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태롭던 아내는 정말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식당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옷가지와 짐들이 싹 치워져 있었어요.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우리가 그동안 식당을 하며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까지 모조리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게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내는 몹시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찾지 마. 나 사실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렸대. 당신이랑 재현이한테 짐 되기 싫어. 나 옛날에 살던 거제도 옛날 집으로 내려갈 거야. 아니, 어쩌면 아예 외국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각자 인생 살자. 통장 들고 간 건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몫이라고 생각해줘.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해? 무슨 죽을 병? 거제도는 뭔 소리고 외국은 또 무슨 소리야?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자기를 제발 찾지 말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면 놓아달라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번호마저 결번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아내가 말한 거제도의 옛날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말도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싶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더군요.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하셨고 통장과 짐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서 나간 거면 범죄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가정 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시고 또 본인이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위치를 추적해서 잡아다 드릴 권리는 없죠. 경찰서를 걸어 나오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어린 재현이는 엄마가 어딜 갔냐며 밤마다 울며 보채는데 이 어린애를 두고 어딜 간 건지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소문도 해보고 아내가 다녔다던 화장품 회사 쪽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차라리 아내가 남긴 죽을 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기를, 그저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 홧김에 도망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 아내가 재현이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현실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아내가 나와 우리 딸을 버렸구나. 죽을 병이 아니라 차라리 도망간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나는 둘째치고 어떻게 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가지? 아무리 생활이 구질구질하고 제가 무능력해 보였더라도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까지 버려두고 떠날 만큼 힘들었을까? 또 원망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론 아내가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었죠. 어쨌든 저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돈이란 돈은 모조리 챙겨간 탓에 식당 월세와 식자재 대금을 치르고 나면 너무 빠듯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쉬는 날 없이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현실에 찾아왔던 거죠.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향에 남겨두셨던 그야말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던 쓸모없는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맹지나 다름없어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던 골칫거리 땅이었는데 그 일대가 대규모 관광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고 하더군요. 구청과 토지보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몇 달에 걸친 감정평가 끝에 제 통장으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던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순간이었죠.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숫자를 보며 저는 가장 먼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돈이 웬수여서 이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 호련히 떠나버린 아내. 이제는 돈이 생겼으니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까지도 아내를 기다렸어요. 돈이 웬수지 아내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시로 식당 문을 닫고 전문적인 심부름 센터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소문만 하다 포기했던 전과는 달랐습니다. 거제도든 외국이든 어디 병원이든 아내의 생사만이라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흔적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난짓 지났을 무렵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이 제게 건넨 서류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사진 속의 아내는 거제도의 허름한 옛날 집도 어느 낯선 병실도 아닌 같은 서울에 있었고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던 아내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값비싼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과거 아내를 화장품 다단계 사업으로 끌어들였던 박희태라는 남자였어요. 아내는 저와 딸을 버리고 박희태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제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설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저와 재현이를 떼어내려고 죽을 병이라는 어설픈 거짓말을 지어내고 도망가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렸다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를 품고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내는 반가움이나 미안함은커녕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집요해?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내뱉은 아내의 첫마디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거제도 간다더니 서울 한복판에서 딴 놈이랑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 바람 피어서 도망간 주제에 죽을 병? 웃기지 마라. 딸 자식 버리고 행복하냐? 제 추궁의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복해.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식당 구석에서 당신이랑 평생 지지고 볶으며 살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 희태 씨는 당신이랑 달라.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나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에 재뿌리지 말고 그냥 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나야 둘째치고 그럼 우리 재현이는? 배 아파 낳은 네 자식은 어쩌려고 이래? 너 재현이가 걸리지도 않아?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당신이 알아서 잘 키워. 당신 자식이기도 하잖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이 완벽한 일상을 망치고 싶지 않아.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를 보며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성실하고 맑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제불능의 허영심에 영혼까지 파먹힌 괴물이 제 앞에 있더군요. 제가 쥐고 있는 돈의 존재를 알리면 당장이라도 태도를 바꿀 여자였지만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저는 입 밖으로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내 앞이나 재현이 앞에 나타나지 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후회? 내가 미쳤어? 평생 후회할 일 없어. 도장이나 찍어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만났어요. 저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내는 저희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 면접, 교섭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과거의 한영석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가난하고 무기력했던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전까진 아내가 돌아올지도 몰라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대형 세단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식당은 입지가 좋은 번화가의 외식 매장으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자본이 들어가고 몫이 좋아지니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하더군요. 무엇보다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재현이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재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잘 이겨내 주었고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돈을 구애받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저랑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 해서 아내는 떠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제 인생도 활짝 폈던 겁니다. 저는 그 후 식당의 어엿한 대표로서 자리를 잡았고 바쁘게 딸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현이는 이른 나이에 해외의 유명 미술학교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딸의 뒷바라지를 도와주었죠. 그러다 제 곁에는 제 지난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연인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자동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가게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 익숙한 목소리가 사장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다가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에 젖어 날리는 머리카락, 푹 꺼진 볼과 핏기 없는 입술, 유행이 한참 지난 낡고해진 겉옷, 폭삭 늙어버리고 초라해진 모습의 전처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여보... 저는 너무 놀랐죠. 일단 식당 한켠에 제 개인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처는 제 사무실 내부와 밖으로 보이는 식당 홀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얘기만 들었는데 당신 진짜 성공했구나. 저는 대꾸하기 싫어 일단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전처는 두 손으로 찻잔을 쥐더니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재현이는 어딨어? 재현이 보고 싶어서 왔어. 아이를 찾는 아내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겠다던 아내. 거침없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던 아내가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요. 저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걸 참고 말했죠. 여기 없어.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어서 작년에 유학 보내줬거든. 제 담담한 대답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학? 유학을 보내줬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가라앉은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정이나 말해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구질구질하지 않게 행복하게 산다더니 꼴이 이게 뭐야? 제 질문에 아내는 결국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털어놓은 지난 7년간의 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더군요.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나 다단계 화장품 사업으로 얽혔다던 그 남자. 박이태는 완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바람이 난 아내는 박이태의 고급 아파트와 차를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남들을 속이기 위한 렌트와 대출로 만들어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아내가 저와 재현이를 버리고 오게 만든 뒤 본격적으로 아내의 명의를 도용했다더군요. 사기꾼 남자는 아내의 이름으로 온갖 대출을 끌어다 썼고 아내가 그나마 우리 집에서 훔쳐갔던 비상금 통장의 돈마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갖고 갔다고 했죠. 심지어 아내가 말했던 거제도 옛날 집, 즉 돌아가신 장모님이 살아생전 사시던 그 작고 허름한 집마저 그 남자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뜯어낸 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아내를 버려둔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더군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아내는 지난 몇 년간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려 옥상에 올라가 죽을 결심까지 했었다고 엉엉 울며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과거에 그 고왔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변해버렸더라고요. 내가 미쳤었어. 진짜 귀신에 씌였나 봐. 다 잃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단칸방에서 재현이 안고 웃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때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식당 불판이라도 닦을게. 바닥 청소라도 하면서 당신이랑 재현이 옆에서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공허할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바지를 쥐고 있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윤미야. 제가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아내는 희망을 품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고 서늘하게 말했죠. 너 내가 찾아갔을 때 물었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네가 그때 분명히 대답했어. 나같이 무능한 남자한테 돌아갈 일 평생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재현이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내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자고 손잡아줬던 건 너였어.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너부터 찾았던 거야. 네가 비록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어도 네가 훔쳐간 돈보다 네가 더 소중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재현이를 버리더라. 이제 알겠지? 네가 걷어찬 건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남편이 아니라 평생 너를 지켜주려 했던 너의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한데 그만 가주라. 그리고 나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 재현이도 잘 알아. 재현이한테는 친엄마처럼 다독여주고 헌신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재현이 유학 가는 것도 많이 도와줬고 재현이가 우리 재혼했으면 해.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그때 당신을 찾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찾지 마. 제 단호한 선언에 아내는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처는 비틀거리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과거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화려한 신기루를 쫓아 떠났던 아내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을 버린다는 진짜 의미를 아내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비가 갠 후의 하늘처럼 제 마음은 맑고 평온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 그리고 타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재현이와 함께 흔들림 없이 성실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5년차에 접어든 두 아들을 홀로 당당하게 키우고 있는 최성아입니다. 저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숱한 모욕과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냈는데요. 하지만 그 기나긴 인내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내쫓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고 결국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도 씁쓸했던 제 인생의 반전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전 남편 정재호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교수 임용이라는 타이틀 하나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학벌과 지위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탓인지 그는 늘 밖에서는 학자로서의 고상한 체면을 차리려 애썼죠.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곧 번듯한 대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허영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 저는 그저 무식하고 남편 돈 축내는 식충이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셨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큰일 하는데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면 되겠니? 싹싹하게 내조라도 잘해야지. 틈만 나면 저를 한여 부리듯 호출해 집안일을 시켰고 시누이 역시 친정엄마 옆에 찰싹붙어 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새언니, 요새 교수 사모님들은 다들 교양 있게 미술관도 다니고 골프도 친다던데 언니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궁상맞게 그게 뭐야? 우리 오빠 체면 좀 생각해. 그들의 도를 넘는 무시와 막말에도 저는 굳이 언성을 높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던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모르는 저만의 확실하고 단단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그 쥐꼬리만한 시간 강사 월급에 기대어 근근히 먹고 사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 동안 남몰래 부동산 경매와 세법을 끈질기게 공부했거든요. 종잣돈을 모아 발품을 팔며 작은 빌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가와 토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명의의 부동산 법인까지 세워 자산을 굴리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재산을 불려나가는 동안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그저 작은 소일거리로 부동산 관련 알바를 한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그 탐욕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자산을 알게 되면 당장 사업자금을 대라느니 노후자금을 내놓으라느니 하며 제 피를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기생하는 무능한 아내 행세를 하며
조용히 제 몫의 부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와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나 이번에 교수 임용되려면 윗선이랑 인맥을 좀 다져야 해.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인맥 관리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밥 먹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에도 훌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으며 실실 웃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둔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남편과 시누이는 온 가족이 주말에 1박 2일로 경기도 외곽의 아주 고급스러운 풀빌라를 빌려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말은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분석하고 준비했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법원 경매 입찰일이자 골치 아팠던 명도 소송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과 권리가 오가는 일이었기에 절대 그 일정을 뺄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일이 하필 겹쳐서요. 토요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제가 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풀빌라로 합류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시누이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가 하는 푼돈벌이가 우리 엄마 칠순 여행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전화기 너머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됐다. 시어미 생일보다 그깟 푼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며느리. 나도 꼴도 보기 싫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아예 오지도 마라.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곁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거들었죠. 당신 진짜 눈치 없다. 엄마 칠순인데 그 알바 하루 빠진다고 어떻게 되냐? 그날 말고 다른 날은 되는데. 됐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결국 그 주말 남편은 저와 두 아들만 집에 쏙 빼놓은 채 본인 혼자 시댁 식구들과 룰루랄라 풀빌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둘째치고 저희 아이들까지 안 데려가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예정대로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이 폭로된 것은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재수없게. 풀빌라 주차장에 차를 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조수석 문 쪽을 길게 긁고 그냥 도망갔어. 나 오늘 학교 일정이 좀 있으니까 당신이 낮에 서비스 센터에 차 좀 끌고 갔다 와.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의 차를 몰고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수리를 접수하기 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차가 긁혔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두어야 할 것 같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챙겨간 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녹화된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돌려봤죠. 그런데 이렇게 은지랑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 재밌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저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끼워줘야지. 곧 가족 될 건데. 은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시간대의 주행 파일들을 연달아 클릭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그 은지라는 여자와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가족처럼 친밀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내 말이 맞지? 오빠 옆에는 은지 씨가 훨씬 잘 어울린다니까. 솔직히 새언니는 은지 씨한테 잽도 안 되지. 안 그래? 게다가 은지 씨가 몰래 찍어준 코인 덕분에 나 벌써 1,000만 원이나 벌었잖아. 은지 씨가 완전 복덩이라니까. 뭘요? 제가 다음 달에 무조건 3배 오르는 상장 코인 정보 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재훈 오빠 교수 임용되는 거
제가 학교에 발전기금 넣어서라도 팍팍 밀어줄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맘 편히 두 다리 뻗고 주무세요. 여자의 여유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남편의 해벌쭉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은지 너 최고다. 엄마, 내가 말했지. 은지 진짜 능력자라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정재우는 이은지라는 낯선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외도를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풀빌라 생신여행에 초대해 함께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묵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인 저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남편의 불륜녀를 새언니, 며느리 취급하며 온 가족이 작당하여 저를 농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주말 낮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일정을 좀 변경하자고 하니 칼같이 거절하면서 저를 빼고 가겠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가족여행은 불륜녀 이은지랑 같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두 제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이은지라는 여자의 계정을 찾아내게 되었죠. 이은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비싼 외제차 핸들에 손을 얹고 찍은 사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브랜드 로고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파인다이닝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프로필 소개란에는 자신을 영앤 리치라고 말하고 비상장 코인 및 주식 리딩반 대표라고 번듯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피드 글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 VIP 회원님들, 오늘 하루 만에 수익률 300% 달성 축하드립니다. 라는 식의 허세 가득한 글들이 넘쳐났고요. 그녀의 계정을 훑어보던 제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세법을 바닥부터 악착같이 공부하는 제 눈에 그 여자의 피드는 그저 얄팍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꾼의 포트폴리오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산 증명도 없이 렌트한 슈퍼카와 가짜 명품으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아주 흔해 빠진 사기꾼의 전형이었죠. 아마도 이은지가 흘려주는 가짜 코인 쪼가리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맛본 시누이는 이미 그녀의 맹신도가 되어 있었고 남편 역시 이은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교수 자리를 돈으로 사겠다는 미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며칠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모두 끝난 후 남편을 불렀죠. 여행도 상간녀랑 같이 간 것을 알고 있고 그 여자의 이름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가족여행 간다더니 상간녀 데리고 온 가족이 아주 화기애애하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고상한 척을 하던 평소와는 달리 궁지에 몰린 남편은 이내 아주 뻔뻔하고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거든요. 그래, 나 은지랑 만난다. 어쩔래? 네가 훔쳐본 대로 은지 엄청난 능력자야. 지금 굴리는 코인 자산만 수백억이라고. 너처럼 집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며 푼돈 10몇만 원 버는 여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내 비전과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라고. 저는 그의 그 당당하고도 찌질한 모습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놀고 있다. 그 자칭 수백억 자산가라는 상간녀가 당신 정교수라도 시켜준대? 은지가 우리 학과에 발전기금 빵빵하게 싸주기로 약속했어. 그 정도면 나 정교수 따놓은 당상이야. 당신이 나 같아도 은지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어? 남편의 눈은 이미 탐욕과 헛된 욕망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쏟아냈죠. 내가 여태까지 너 먹여 살렸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뭔데?
이참에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우리 엄마랑 동생도 꽉 막힌 너보다 은지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맞아.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자신의 쥐꼬리만한 강사 월급으로 저를 먹여 살렸다고 믿는 저 알량한 착각.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나마라도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분노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를 내며 싸울 가치조차 없어지더라고요. 굳이 제가 남몰래 세운 부동산 법인과 자산을 밝혀 그를 후회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능한 아내인 줄 아는 지금 이 상황이 그를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철저한 계산을 끝마친 뒤 겉으로는 남편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불쌍하고 비참한 아내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 구박받으면서 14년을 뒷바라지했는데 돈 많은 여자 생겼다고 나랑 아이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이혼해줄게.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결혼 생활 못해. 제가 순순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두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 그리고 나 당신 말 맞다나 돈도 없는데 아이들 키우려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금 명의 내 앞으로 넘기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위자료 겸 양육비로 넘겨. 그럼 조용히 도장 찍고 당신 앞길에서 비켜줄 테니까. 그게 싫다면 당신하고 이은지 위자료 소송할 거고. 제 말에 남편은 머리를 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남편 통장에 있던 현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남편이 은지에게 들었던 그 엄청난 자산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었겠죠. 그래, 다 가져. 문제없이 이혼만 해준다면요.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은지와의 화려한 장밋빛 미래에 완벽하게 눈이 먼 남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얄팍한 전 재산을 저에게 몽땅 넘겨주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법원으로 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제 요구대로 완벽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신의 짐을 챙겨들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벼워 보였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진 건 저였습니다. 저를 무시해대던 시댁과 남편이라는 지긋지긋한 족쇄가 사라지니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두 아들과 함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화롭고 행복한 새 출발을 맞이했죠. 시댁의 지긋지긋한 호출도 남편의 헛된 허세도 없는 고요한 일상은 제가 14년 만에 되찾은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비참하게 쫓아냈다고 믿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오물들을 도려낸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예상했던 그 결말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도 참혹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덮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몇 번이나 피하다가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성아야, 나 좀 살려주라, 제발. 형편없이 갈라지고 비참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남편 정재훈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전 남편 정재훈은 숨이 넘어갈 듯 통곡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지난 1년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정재훈과 시댁 식구들이 맹신했던 이은지의 수백억대 자산과 비상장 코인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였습니다. 이은지는 그럴싸한 외모와 가짜 재력으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이자를 떼어주는 아주 고전적이고 악랄한 사기꾼에 불과했으니까요. 정교수 자리를 돈으로 사겠다며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던 정재훈은
가장 먼저 이은지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전 재산을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정재훈은 이은지를 위해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시간 강사로 몸담고 관리하던 대학 학과의 연구비와 공금 수억 원에 몰래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그 공금을 고스란히 빼돌려 이은지의 가짜 비상장 코인에 쏟아 부었다고 했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은 정재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은지가 던져준 몇백만 원의 미끼 수익에 홀려 찬양하던 신우이. 신우이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기 남편 몰래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모조리 빼서 이은지에게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심해부는 이혼을 요구했고 신우이는 돈 한 푼 없이 이혼 소송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식한 식충이 취급하며 내쫓는데 혈안이 되었던 시어머니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교수 아들과 수백억 자산과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허영심에 빠진 시어머니는 자신의 평생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살고 있던 낡은 자가 주택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끌어모아 이은지에게 바쳤거든요. 당연히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쓸어모은 이은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 수사를 진작에 눈치채고 해외로 야반도주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이은지는 사라졌고 정재훈과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억대의 빚더미와 파멸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급한 대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성아야, 나 대학에서 횡령사실 다 걸렸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해. 이대로 가면 나 횡령죄로 구속이래. 나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애들한테 아빠 감옥 가는 거 보일 순 없지 않겠어? 내가 너한테 집 넘겼잖아. 그거 담보라도 잡아서 합의금이라도 좀 빌려줘.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를 덮어보고자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해보자고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푼돈이라도 빌려달라 애원하는 꼴이라니.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참하고 찌질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훈아, 제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자 전화기 너머의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하게 뼈를 깎아내는 진실을 일러주었죠. 재훈아, 넌 아직도 내가 소소한 알바나 하며 푼돈 버는 무능한 여자인 줄 알지? 1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성아야, 그게 무슨... 어머님이 그 잘난 수백억 자산가 며느리한테 투자한다고 살고 계시던 본가 아파트 담보대출 잔뜩 받았다가 이자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왜냐면 그 집 얼마 전에 내 부동산 법인 이름으로 낙찰받았거든.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이 완전 경악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성아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엄마 집을 샀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 돈 많아. 너랑 너네 가족들은 몰랐을 테지만 네가 그토록 떠받들던 여자는 네 돈 쥐어짜서 도망친 짝퉁 사기꾼이었고 너희 가족이 식충이 취급하며 내쫓았던 나는 진짜 자산가였다는 걸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내 돈으로 네 합의금을 대줘? 조만간 횡령죄로 구속되는 시간강사 뉴스 아주 재밌게 잘 지켜볼게. 감옥 들어가면 거기선 인맥 관리 잘해서 꼭 정교수 달아봐. 그리고 다신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여보, 성아야, 잠깐만, 나 한 번만 만나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제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14년간의 묵은 채증이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들려온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 저를 짓밟고 비웃었던 그 끔찍한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이 우러러보고 떠받들었던 가짜 상간녀의 손에 의해 가문 전체가 완벽하게 박살나고 말았죠.
교수 아들이라는 허상에 갇혀 저를 하녀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낙찰받은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단칸방으로 밀려났고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얄미운 시누이는 남편에게 이혼당한 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수 타이틀에 눈이 멀어 공금에 손을 댔던 제 전남편은 결국 횡령죄로 구속되어 쇠고랑을 차게 되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피로 그 죗값을 치른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만을 바라보는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오직 제 땀과 능력으로 일군 찬란하고 평화로운 인생의 제 이막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삶. 그것이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인 복수이자 제 삶의 자랑스러운 해피엔딩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의 길고도 다사다난했던 그러나 결국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끝맺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